한국경제TV 생생한 실전 투자 정보 와우퀴. 월 5,000원 커피값으로 투자 정보가 내 손 안에 배달됩니다. 와우킥 N에서 만나요. 네, 매크로인사이트 오늘은요 중국 경제에 대한 집중 분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병서 중국경제 금융연구소 소장 모셨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10일부터 11일 중국의 경제공작회의가 열렸습니다. 정치국 회의에 이어서 이번 회의가 좀 개최가 됐었는데 어떤 의미에서 봐야 되고 관전 포인트는 무엇이었습니까? 경제공작회의가 우리는 익숙하지 않은데요. 내년도의 경제정책의 헌법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그 한 해 동안의 경제 전반의 정책, 수치 목표 이런 것들을 정하는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회의고, 여기는 중국의 모든 이제 경제 핵심 부처의 책임자들 그리고 시진핑이 직접 주재하는 이제 자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고 지도자의 그런 의중까지도 반영이 되는 이제 최고의 경제 정책 회의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내년도 경제 정책 방향을 짚어주는 회의가 된 것 같고요. 이번에는 내년부터 양적 성장이 아니라 질적 효율로 패러다임을 전환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결정을 내린 배경에 대해서 우리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은 5% 성장은 상수라고 이제 정한 것 같고요. 네네. 근데 문제는 이제 5%를 뭘로 달성하냐는 것을 지금까지 왔던 시멘트나 컨베이어 벨트가 아니고 이제는 기술로 달성을 한다. 이게 핵심인 것 같아요. 그래서 미중의 기술 전쟁, 경제 전쟁이 중국으로서는 굉장히 큰 이제 부담으로 왔고, 그래서 이것을 이제 탈피하기 위한 방법, 이제 요게 2026년부터 이제 경제 정책에서 나타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2026년에 하여간에 첫 번째가 내수 중심 성장, 두 번째가 이제 기술 주도의 성장, 이 두 가지를 축으로 내걸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과거에 이 5%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 이걸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컨텐츠가 뭐냐, 이제 이걸로 전환한 것이 큰 변화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중국 경제 상황을 진단하는 단어의 변화에도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중국 경제 문제를 수요 부족으로 판단을 했다면 이제는 공급 과잉, 수요 부진으로 변경이 됐다고 하는데, 올해 중국이 공급 과잉에 대응하기 위해서 2차 전지와 같은 산업 지역도 좀 변화되지 않았습니까? 내년도에도 이런 공급 과잉 조절이 좀 들어갈 거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예상하세요? 그래서 이제 보통은 중국이 자기네 정책 실패를 자인하는 경우가 없어요. 근데 이번에는 네. 명확하게 지금 이제 공급 과잉이다. 그리고 이유는 수요 부진이라고 이제 명시를 했고, 그래서 이제 이것의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이제 소비 심리입니다. 그래서 서방 세계는 여론조사를 하지만 중국은 여론조사가 없는 대신에 그 정책의 신뢰도는 소비자 신뢰 지수로 보면 됩니다. 근데 이게 내리 이제 2022년부터 4년 동안 최저치에서 4년 동안 벗어나지를 못해요. 이 얘기는 이제 민심이 굉장히 나빠졌다. 이제 그런 인식을 할 수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어떤 변화든 이제 줘야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으로서는 이거 그 수요 부진을 이제 탈피할 수 있는 방안, 이게 내년도에 이제 내수 중심 성장의 가장 큰 어떻게 보면 정책의 변화, 또 정책의 핵심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정책들을 바탕으로 내년도 중국 경제 성장의 목표치는 어느 정도로 제시가 됐는지 5%가 이제 좀 상징적인 숫자가 된 것 같습니다. 실현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그건 당연히 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는 내년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해인 것이, 네. 미국도 이제 중간 선거가 있듯이 중국은 27 사이클, 2년 7년이 끝나는 해가 이제 주석의 그 임기가 새로 시작되는 해예요. 그러다 보니까 2026년은 시진핑 주석의 4연임을 평가하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굉장히 중요한 해고, 또 하나는 중국은 이제 5년 단위 경제 계획을 하는데 2025년은 14차 5개년이 끝나고 이제 2026년은 15차 계획이 들어가는데, 15차 계획에서 항상 그렇습니다만은 먼저 이제 시작되는 해가 성장률이 높고 뒤로 갈수록 낮아져야 되기 때문에 2026년은 수치 성장률이 일단은 좀 높아야 된다. 그래서 그런 이제 정치적인 이유하고 또 당위성이 같이 하나 있고, 그래서 중국으로서는 최근 4년간 이제 경제 전체적으로 이제 내수 부진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보다 내수가 더 나빠질 거냐? 뭐 그럴 가능성은 없다는 거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금년 같은 경우도 5%대를 유지를 해요. 그러면 내년에는 그 이상으로 간다. 요게 이제 뭐 중국의 생각이고, 그러나 구체적으로 수치를 언급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네. 언제 하냐면 내년 3월 양회의 때, 3월 첫째 주 이제 말에 개최되는 양회에서 구체적인 GDP 수치, 뭐 고용 수치 이런 것이 나오고, 그러나 이제 중국 내부적인 이제 컨센서스는 그 미니멈 5% 뭐 이렇게 이미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공식적인 수치는 내년 양회에서 결정이 되겠지만 미니멈이 5%가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계십니다. 자, 이렇게 목표에 달성하기 위해서는 뭐 여러 가지 포인트가 있겠지만 불안 요인도 당연히 있겠죠. 부동산 리스크는 지금 수년째 중국 경제를 발목 잡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네. 부동산 이슈가 이게 중요한 것은 뭐 한국에서는 그 사이 GDP의 30%가 넘기 때문에 뭐 충격이 크다고 그러는데 그건 2021년부터 계속 얘기이지만 그건 좀 안 맞는 얘기고요. 지금 GDP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한 12% 정도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88%가 어디 가냐가 중요한데 핵심은 중국 가계자산의 한 60, 70%가 이제 집 부동산에 잠겨 있기 때문에 이게 부의 효과가 아니라 이제 마이너스 부의 효과 이게 나타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중국의 소비가 이제 나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부동산 가격의 하락입니다. 그래서 중국 정부가 작년 9월에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부동산 이제 규제 조치를 싹 다 풀고 부양으로 돌아섰지만 이게 이제 아직도 부동산이 좀 깜깜한데 뭐 조금 다른 이제 뉴스는 금년 하반 들어서 지금 중국의 부동산의 제일 큰 문제는 이제 재고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사상 최대 재고를 갖고 있었는데 이게 하반기부터 절대 물량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소위 말하는 저점 매수가 들어왔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래서 2026년에도 중국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현재와 같은 스탠스를 이제 계속 유지하겠지만, 뭐 마중물을 보여야 되는데 거기에 중국 정부가 이번 이제 경제공작회에서 명확하게 얘기한 것은 지방에 있는 과잉 재고를 이것을 정부가 매입해서 임대주택으로 전환한다. 그렇게 해서 정부가 이제 재고 감소에 선봉에 서겠다. 이런 시그널을 이번에 줬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에 중국의 부동산은 아마도 느리지만 아마 회복의 패턴으로 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네, 이번 회의 내용을 다시 한번 복기를 해보자면 내년에도 중국은 AI 로봇과 같은 첨단 산업에 집중적인 투자를 단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 증시에 관심 갖고 계신 투자자분들이라면 이러한 산업에 계속해서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은 네. 뭐 이게 정책이 모든 것을 다 좌지우지하는데 우리한테는 별로 익숙하지 않습니다. 신질 생산력이다 뭐 이런 단어를 중국이 쓰는데 이게 이제 뭐냐 그러면 이 기술 중심으로서 생산성을 높이는 성장을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그것을 이제 어떻게 하냐는 것은 미국과 똑같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그 AI 그리고 이제 그것을 제조과 같이 붙이는 성장 요게 이제 주가 되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바로 이제 AI 산업 그다음에 그 인프라가 되는 이제 반도체나 서버 뭐 이런 이제 하드웨어 산업이 첫 번째 대상이 되고 그리고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뭐 당연한 거지만 전 세계 최대의 전기차 뭐 이런 이제 신에너지 쪽이기 때문에 이쪽에 수요가 되는 신에너지 관련되는 산업이 이게 구조조정도 하지만 이제 성장 산업일 수밖에 없고 그리고 내년에 정말 내수 중심 성장을 하게 된다고 하면은 그것은 이제 소비 중심이라는 건데 그 소비가 이 과거하고 약간 다른 것이 중국이 이번에 경제공작회의에서 사람을 위한 투자라는 용어를 처음으로 등장을 시킵니다. 그래서 그게 뭐냐? 네. 그것은 바로 이제 그 육아, 그 다음에 이제 양로, 교육, 뭐 이제 이런 소위 말하는 교육 같은 서비스 산업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이것이 주민의 생활의 질하고도 관계가 있지만 고용 유발 효과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뭐 내년에는 그런 이제 그 AI를 중심으로 하는 이제 하드웨어 인프라 산업 그리고 신흥을 중심으로 하는 이제 산업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제 사람하고 관련되는 새로운 이제 서비스 산업 이 세 분야가 아마도 가장 관심 받을 수밖에 없는 네. 그런 이제 분야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중국 경제 영향도 살펴보면요. 일단 소장님 리포트를 살펴보니까 이번 공보문에서 국내 경제 공작과 국제경제 무역 투쟁을 통합해서 관리한다 이런 문구가 나왔다고 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하면 좋을까요? 어떤 의미일까요? 그래서 뭐 네. 국가의 그 경제 정책을 하는데 거기에 어떻게 이제 무슨 뭐 투쟁이니 뭐 국제 뭐 네. 이런 이제 좀 센 얘기가 나오는데 무역 투쟁을 통합해.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뭐냐 그러면 미국의 그 관세 압박이나 수출 통제는 이것은 2026년에도 그대로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뭐 시진핑 트럼프 대통령의 그 협상으로 1년 유예는 됐지만 언제든지 재발할 수 있는 화약고다. 이제 요게 투쟁이라는 단어를 쓴 것 같고, 그럼 이제 그걸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문제는 결국은 이제 경제안보 플러스 공급망. 그래서 이게 중국이 가지고 있는 제조업에서의 공급망을 잘 활용해서 이 대외 무역에서 이제 대외 정책에서 밀리지 않겠다 하는 이제 요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것은 이제 미국 이외 지역, 지금 중국을 보면 미국에 대한 수출 비중이 2018년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대중 제재를 했을 때 전체 수출이 한 18%였는데요. 금년에 이게 11% 가까이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무역 수지 흑자 비중도 보면 2018년에 거의 100%였다가 지금 이 비중은 한 24%로 떨어졌어요. 그래서 굉장히 아이러니지만 이게 미국이 탈중국한 것이 아니라 중국이 탈미국을 하는 이런 현상이 벌어진 거죠. 네. 그래서 이것을 중국으로는 더 이제 가속화시키겠다. 그래서 그것은 이제 글로벌 사우스나 미국 이외 지역에 이제 그 비중을 높여서 미국과의 무역 전쟁에서 이제 이 손실 부분을 만회하겠다. 그런 한 세 가지 전략이 이제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다. 뭐 우리한테는 굉장히 생소한 단어지만 네. 뭐 그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과 중국과의 갈등은 내년에도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나오는데요. 트럼프 관세라든지 미국의 제재 속에 중국의 통화 정책 방향도 궁금해집니다. 이 부분도 포함이 됐을까요? 근데 이제 네. 그 중국 같은 경우는 이 통화 정책, 그러니까 시장의 그 금통화 시장이 자유화가 되어 있지 않고 시장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금리가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서방은 이제 금리가 중요하지만 그래서 돈은 누가 제일 많이 풀었냐고 그러면 뭐 전 세계에서 코로나 이후에 중국이 가장 많이 풀었는데 중국은 화폐 유통 속도가 뭐 50%가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돈이 계속 퇴장이 때문에 이것보다는 직접적으로 이제 주사를 놓는 소위 말하는 이제 재정 정책이 훨씬 더 효과도 빠르고 실효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에는 통화 정책은 현재와 같은 정도 수준으로 이제 가지만 아마 재정 정책 정부가 직접적으로 이제 돈을 집어넣는 이것은 아마 역대 최대로 가장 강력하게 이게 진행이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 보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지금 미중의 공급망뿐만이 아니라 여기에 일본까지 가세한다 이런 의견도 많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카이치 뭐 신임 수상이 취임 17일 만에 뭐 우리가 봤을 때 굉장히 뜬금없이 대만 얘기를 꺼내가지고 중국과 이제 엄청난 갈등을 지금 맞아요. 빚고 있는데 네. 그러나 그것을 조금 안을 들여다보면 다카이치 수상의 전직이 뭐냐면 아베 총리 때 경제안보상을 했어요. 그래서 이미 다카이치는 사실은 공급망 여기에 이제 전문가라고 봐야 되고 그런 발언은 철저하게 계산된 거라고 봐야 되는데 결국은 중국이 지금 반도체가 가장 중요한 어떻게 보면 이제 중국의 생명선과 같은 것인데 반도체를 만들려고 하면 이제 노광 공정이라는 것을 해야 되는데 노광 공정의 필수가 바로 포토레지스트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카메라라고 생각하면 카메라 필름이 있어야 사진을 찍죠. 그래서 그 필름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포토레지스트인데 이걸 중국이 자체 생산을 못 합니다. 그래서 일본이 전 세계 포토레지스트의 한 80%를 장악하고 있고 이걸 만약에 끊어버리면 이제 중국의 반도체 생산이 치명타를 받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것이 뭐 미국을 어떻게 보면 사실은 꼼짝 못하게 했던 것이 중국의 히토리였다면 지금 중국을 이제 뒷발목을 잡은 것이 바로 일본의 포토레지스트였다. 그래서 이게 서로 물고 물리는 관계를 지금 만들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이제 외교 전쟁이 아니라 공급망 전쟁이고 또 미국은 지금 그 중국과 일본의 전쟁을 뒤에서 즐기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대신 이제 싸움을 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의 문제를 일본이 대신해 주기 때문에 이것은 암묵적인 지지를 보내지만 단
그 강도나 이런 것들은 이제 미국이 컨트롤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일본이 너무 세게 나갔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좀 살살해라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바로 그 이면에는 미국이 있다 그렇게 보여지고, 그래서 어쨌거나 하여간 반도체를 둘러싼 그 미국, 대만, 중국, 일본 이 나라들의 이제 이슈는 이것은 뭐 세계적인 이슈가 될 수밖에 없고, 그것은 또 이 나라들 간의 외교 문제 또 통상 문제의 가장 핵심이 됩니다. 네, 일본의 포토레지스트 기술을 언급해 주셨는데 사실 지금 미국이 중국에 대한 견제가 계속되면서 중국 기업 화웨이 같은 기업이 AI 칩 자체 개발에 성공하지 않았습니까? 오히려 중국의 경쟁력을 좀 키워준 셈인데 포토레지스트 기술은 중국에 따라잡기는 좀 어려운 건가요? 그래서 이게 이제 네. 화학 공정이라고 봐야 되는데요. 일본은 뭐 화학 산업이 100년 이상 역사를 가졌고 그것에 이제 어떻게 보면 결과물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예전에 일본과 갈등이 있었을 때 바로 이제 포토레지스트나 뭐 불화수소를 가지고서 일본이 제동을 걸었을 때 우리도 당했죠. 그러다 보니까 뭐 우리보다도 이제 그런 화학 산업의 역사가 훨씬 짧은 뭐 중국으로서는 이건 속수무책이다. 이제 그렇게 보여지고, 그래서 이것은 뭐 1, 2년 만에 국산화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서로 이제 협상의 카드로서는 의미가 있는데, 문제는 또 다른 공급망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이제 포토레지스트를 만드는 원자재, 그 소재를 또 일본은 중국에서부터 상당량을 수입을 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서로 물고 물리는 관계이기 때문에 서로 완벽하게 상대를 제압하기는 어렵지만 이것이 이제 협상의 카드로서 상대를 흔드는 데는 이것은 뭐 굉장히 좋은 카드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렇다면 중국이 일본에 대응할 만한 협상 카드를 제시하게 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래서 지금 네. 뭐 중국의 만병통치 뭐 조자랑에 흠칼 쓰듯 한다는 것이 바로 히토류죠. 히토류. 그래서 히토류는 뭐 중히토 같은 경우는 중국이 전 세계 시장의 거의 90% 이상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도 과거보다는 충격이 적지만 충격이 큽니다. 그래서 히토류 수출 통제가 첫 번째 카드일 수가 있고, 두 번째가 이제 농수산물이죠. 그래서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해제를 풀었다가 지금 다시 이제 제재를 이제 들어간다든지 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뭐 조금 더 세게 나간다고 하면은 이제 일본산 이제 제품, 뭐 자동차, 전자제품 이것들에 대한 제재를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지금 뭐 중국 내에 네. 그 예를 들면 토요타라든지 닛산이라든지 일본 기업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데, 이런 기업들에 대한 이제 그 보이지 않는 제재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일본한테 압박을 할 수도 있죠. 그래서 네. 적어도 그런 한 4가지 정도의 압박 수단은 중국이 보유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분석됩니다. 중국에 지금 좀 카드가 많은 것 같아요. 일단은 중국은 히토류 들고 있고요. 미국은 반도체, 일본은 포토레지스트, 각국에 전략적 무기가 이렇게 하나씩 있습니다. 이러한 갈등 속에 국내 반도체 산업에 대한 영향을 우리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로서는 뭐 싸워서 이기는 거 우리 편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상대적으로 네. 이제 뭐 유리한 측면은 있지만 문제는 이것이 우리도 중국에 대해서 그 반도체나 배터리 소재 상당 부분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우리의 일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중국과 서로 싸우면서 중국이 미국을 직접적으로 이게 타격하기 어려우면 중간에 낀 나라를 이제 대상으로 삼을 수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일본이 아니면 한국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우리는 반도체와 배터리의 소재 의존도가 중국에 높기 때문에 이거 정말 조심해야죠. 그래서 지금 우리 같은 경우는 반도체 D램의 뭐 그 호황은 네. 사실은 절반 이상은 중국이 미국과 전쟁을 하면서 방금 지적하신 것처럼 AI 칩을 국산화함으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엔비디아 칩보다 많은 수량의 이제 하웨이 칩을 쓰다가 보니까 거기에 메모리가 이제 급속도로 늘어난 거죠. 거기에 우리가 지금 반도체 가격의 급등에 이제 수혜를 잃고 있는 건데, 그러나 소재 이슈는 우리한테도 이것은 굉장한 리스크로 올 수 있는 네. 잠재적인 이제 폭탄이 될 수 있다. 조심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중국의 내년도 경제 성장 계획을 우리가 짚어봤는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국내 기업, 국내 산업은 어떤 호재 포인트가 있는지 수혜 섹터를 찾기가 좀 궁금해지고요. 앞서서 소재단은 좀 불안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미중 갈등 속에 우리가 또 기회를 찾을 만한 산업이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뭐 한국 같은 경우는 지금 최고의 무기 최종 변기 활이 바로 활인데, 그게 바로 지금 반도체입니다. 그래서 반도체는 뭐 최대 수요처가 지금 중국인데, 중국으로서는 이제 메모리 가격의 급등,
또 어떻게 보면 수요 부족에 바로 이제 봉착하게 돼 있고, 이것은 뭐 반도체라는 것이 먹으면 먹을수록 더 갈증이 나는 품목이기 때문에 이것이 1순위고요. 그다음에 지금 중국은 뭐 이게 그 노인 인구들이 급속도로 늘기 때문에 이게 양로 산업을 또 내년에 중국이 굉장히 중요한 이제 국가 정책으로 밀고 있는 산업이면 앞으로 바이오나 소위 말하는 헬스케어, 이 메디칼 이쪽이 이제 굉장히 커질 수 있는 산업이고, 그 분야에 있어서는 한국이 이제 상당 부분 강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우리로서는 뭐 이제 관심 갖고 또 주목해 봐야 될 그런 분야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중국 경제 전반적인 상황을 오늘 짚어주셨습니다. 전병석 중국경제금융연구소 소장과 오늘 이 시간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